안녕하세요. 교통부부입니다. 올라. 올라. 저희는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도착해 있습니다. 스페인 하면 바르셀로나 하면 가우디를 먼저 떠올리시는데 저희가 와서 느낀 바로는 가우디 말고도 볼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지금 8일째 넘게 지내고 있는 중인데 보통은 바르셀로나를 2박 3일 정도로만 관광하다 가시더라고요. 저희처럼 일주일 이상 이렇게 있는 경우가 흔치 않긴 한데 저희가 이제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 그런 경험, 관광지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했던 것들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종합해가지고 한 4박 5일 정도면은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다 하는 일정을 한번 공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여행 오시기 힘든 분들한테는 랜선 투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영상을 많이 모으고 모아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랜선 투어 바르셀로나 여행으로 떠나보시죠. 보시죠. 고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거나 버스를 타고 다른 나라에서 오셨거나 어쨌든 멀리서 왔을 거니까 첫날은 가볍게 주변 산책 정도 하시고 큰 마트 파악하는 정도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관광이고 뭐고 눈에도 안 들어오고 힘들기만 하거든요. 바르셀로나 물가가 생각보다 저렴해서 마트 물가가 오히려 한국보다 더 저렴하더라고요. 저희가 아이슬란드를 거쳐와서 물가 체감 정도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장보고 나면 정말 혜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간식거리나 가볍게 먹을 거나 마실 거 정도 구매하시면 되고 나중에 기념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이라도 숙소 주변 큰 마트 위치 정도는 파악해 놓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여행의 시작인 둘째 날입니다. 먼저 시작은 카탈루냐 광장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핫한 관광 중심지이고 주변에 상점이나 명품샵도 많고 식당들도 많아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구역입니다. 카탈루냐 광장 인근에 숙소가 많기도 하고 대부분은 카탈루냐 광장 근처로 숙소를 잡으시기 때문에 광장에서부터 관광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장 주변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비둘기가 모여 있어서 잠시 비둘기들이랑 놀다가 가셔도 되고요. 빵 부스럭이나 쌀 한 움큼 정도 가지고 가시면 비둘기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주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버스킹 공연이 많이 열리는 곳이라서 시간적 여유가 많으시다면 광장에 앉아서 여유롭게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공연에 함께 참여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비보잉 공연 중에 지목당해서 강제로 나가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같이 춤을 춘 건 아니라서 다행이었고요. 저렇게 같이 참여해보니 확실히 기억에는 남더라고요. 광장을 출발해서 첫 번째로 갈 곳은 라보케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광장에서 람브라스 거리를 따라서 5분 정도면 도착하게 되고요. 전통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많이 상업화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한국의 명동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육류나 채소, 과일, 그리고 생선 같은 거 파는 가게들이 있긴 한데 거의 많지 않고 먹거리 위주로 파는 관광객들 상대로 하는 가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과일이나 특이한 먹거리들도 많으니까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한국이랑 비슷하니까 부담없이 즐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볍게 도시락거리 사가지고 이따가 해변 쪽으로 이동할 건데 점심에 해변 가서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보케리아를 둘러보고 나와서 이제 보딕지구로 들어갑니다. 보딕지구에서는 바르셀로나 대성당이 가장 잘 알려져 있긴 한데 보딕지구를 걷다 보면 한 번쯤은 지나치게도 눈에 들어오게 되는 성당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산타 마리아 델피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보딕지구라는 이름답게 15세기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인데 내부 관람은 5유로를 내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갔을 때는 열려있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밖에서만 관람했고요. 가우디가 생전에 예배를 다니던 성당으로도 알려져 있어가지고 한 번쯤 다녀올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5분 정도 가면 바르셀로나 대성당 마주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기도 한 이 성당은 바르셀로나의 수호 성인인 에우라리아의 묘를 비롯해서 많은 성인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네요. 멀리서 언뜻 보면 사그리다 파밀리아라고 착각할 정도로 이 성당도 외부가 엄청 화려한데 내부 또한 엄청 화려하다고 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이 곳곳에 많이 있고 그림이나 조각상들이 많아가지고 볼거리가 아주 많다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입장을 하려면 입장료 7유로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무료 입장되는 시간도 있다고 하니까 따로 시간 체크하셔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당을 바라보고 오른쪽 골목으로 돌아서 비스베 거리로 이동하면 저 멀리 다리가 하나 보이는데요. 저 다리가 바로 비스베 다리라고 합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 청사랑 주지사 집무실을 연결해주는 다리라고 하는데
베니스에서 볼 수 있는 탄식의 다리랑 되게 비슷한 모습의 다리라고 합니다. 여기가 사진을 찍으면 되게 잘 나오는 곳이라고 해서 유명세를 타가지고 잡지에도 나오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목적지인 산하우메 광장 쪽으로 어차피 이동하는 동선상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가볍게 사진 한 장씩 찍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목적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하우메 광장입니다. 바르셀로나 시청과 카탈루냐 지방자치정부 청사가 위치해 있고 각종 축제나 행사 같은 게 열릴 때 이쪽 광장에서 많이 열린다고 하네요. 저희가 갔을 때는 따로 행사 같은 건 없긴 했는데 광장 건물을 둘러보다가 노란색 리본 마크를 봤습니다. 이게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는 그 표시였는데 이러한 사실도 알게 되고 그 역사나 스토리 같은 것도 알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뜻깊은 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한 5분 정도 이동하면 또 다른 광장인 네이알 광장이라고 나타나는데요. 이거 서울에 있는 동묘랑 거의 비슷한 느낌의 골동품 시장 느낌이 났었어요. 네, 이쪽은 대신에 좀 더 매니아틱한 수집품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동전들 거래가 주로 많이 되고 있었고 한국에서도 어렸을 때 많이 모았었던 우표 모으시는 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병뚜껑을 모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르시는 분들의 진지한 모습에 저희도 뭔가 수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병뚜껑처럼 전세계 맥주 병뚜껑을 한번 모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살짝 해봤고요. 실제로 저희는 여행하면서 냉장고에 붙이는 그 마그넷 있죠. 마그넷이랑 가방에 붙이는 배지 이 두 가지 지금 모으고 있는데 저 정도 반열에 오르려면 엄청 많이 여행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시 람브라스 거리로 나와서 항구 쪽으로 쭉 내려가면 저 멀리 콜럼버스 동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동상은 1888년에 바르셀로나에서 만국박람회가 열릴 당시에 콜럼버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스페인에 처음 상륙했던 바로 이곳에 세워진 기념탑이라고 합니다. 꼭대기에는 아메리카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콜럼버스의 모습이 보이고요. 여러 석상들과 함께 옆면에는 신대륙을 발견하기까지의 과정도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있는지 몰라서 못 내려갔었는데 여기 보면 지하로 내려가면 기념품 샵이랑 전망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벨 항구의 뷰가 아주 멋지게 펼쳐진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올라가셔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6유로의 입장료는 부담하셔야 됩니다. 카탈루냐 지방에서 가장 크다는 벨 항구 정취를 바라보면서 20여 분 정도 걷다 보면 바르셀로네타 해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스페인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지중해인데요. 그 유명한 지중해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사실 이 해변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해변이라고 하는데 드넓은 해변의 모습을 쳐다보다 보면 예전 모습은 어땠을지 상상이 가지 않죠. 해변에 일광욕 즐기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고요. 이날이 주말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평일에는 이거보다 조금 적긴 하더라고요. 저희는 가볍게 온 거라서 따로 수영복이나 타올을 챙겨오지 않아가지고 이날은 그냥 분위기만 느끼고 왔고요. 다음에 다시 방문해가지고 일광욕도 하고 그랬었는데 분위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자, 해변을 뒤로 하고 이제 보른지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걸어서 15분 정도 이동하면 산타마리아 델마르 성당을 맞이하게 됩니다. 카탈루냐식 고딕 양식을 제대로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건축 양식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중해 무역이 전성기를 이뤘던 14세기경에 잘 나가는 선주들하고 상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성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선원들의 수호 성인인 산타마리아가 모셔져 있어가지고 어부들이 바다로 나가기 전에 기도를 올렸던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타마리아 델 마르라는 이름도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바다의 성모 마리아라고 하네요. 자, 걸어서 또 10분 정도 이동하면 개선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개선문도 콜럼버스 동상하고 마찬가지로 1888년에 만국박람회 때 지어진 건축물인데 만국박람회 출입구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하네요. 개선문 뒤쪽으로 시우타데아 공원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가볍게 산책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곳곳에 보면은 버스킹하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지루할 틈이 없는 곳인 것 같습니다. 개선문 주변에 앉아가지고 여유롭게 즐기고 나서 다시 카탈루냐 광장으로 돌아오시면 이틀차 여행도 마무리가 되고요. 숙소 복귀하셔가지고 저녁 식사 하시거나 밖에서 저녁 식사 하시고 다음날 일정 위해서 숙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가우디 투어를 떠나볼 거예요. 시작은 마찬가지로 카탈루냐 광장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라시아 거리를 따라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첫 번째 목적지인 까사 바티오에 도착하게 됩니다. 까사가 집을 뜻하고 바티오가 이름입니다. 직역하면은
바트요신의 집인 거죠. 이 건물은 원래부터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가우디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합니다. 독특한 외관 때문에 뼈의 집이라고도 불리는데 테라스나 창틀의 벽 모양이 딱 봐도 뼈를 연상시켜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건물에는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카탈루냐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중에 용으로부터 공주를 지켰다는 세인트 조르디라는 영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마무시한 용이 있었고 그 용에게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동물들을 제물로 바쳤었는데 동물들이 더 이상 없어지니까 제비뽑기로 사람을 뽑아가지고 제물로 바치기 시작했죠. 근데 어느 날 결국엔 공주가 딱 걸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세인트 조르디라는 어느 용사가 나타나서 날카로운 창으로 용을 찔러 무찌르고 공주를 구했다는 스토리인데 지금 화면에는 잘 보이지 않을 거지만 지붕의 모양이 용을 형상화하고 있고 꼭대기에 십자가가 용을 찌른 창, 그리고 제일 위에 하나 이렇게 가운데 나 있는 테라스가 공주의 방을 나타낸다. 그리고 해골이랑 뼈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것들이 제물로 바쳐졌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거다.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스토리인 겁니다. 가우디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건축물을 지을 때 카탈루냐 민족 정신, 그리고 자연, 그리고 종교인데 다 이 건물에 녹아 있다는 거죠. 세인트 조르디 신화를 접목해서 민족 정신을, 그리고 지붕의 버섯 모양이나 박쥐날개 모양의 테라스 뭐 이런 것처럼 자연적인 요소를 집어넣고, 그리고 창 끝에 십자가 모양으로 표현해가지고 종교적인 요소를 건축물에 녹여낸 것처럼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우디의 건축물에는 다 녹아져 있다고 하죠. 여기도 내부에 입장하려면 무려 43유로나 줘야 하는데 어디까지나 입장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저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밖에서 쳐다보고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설명만 듣고 이동하긴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트요시 집을 뒤로 하고 5분 정도 더 걸어 올라가면 까사 밀라에 도착합니다. 아까는 바트요신의 집이고 이제는 밀라신의 집이죠. 이 집도 마찬가지로 멀리서부터 특이한 외관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까사 바티오의 뼈의 집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것처럼 이 집에도 별명이 있었는데 바로 라페드레라라는 별명이었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채석장이라는 뜻인데 실제 지금도 1층에 가보면 라페드레라라는 이름의 카페도 있었습니다. 하필 왜 채석장이라고 이름이 붙었냐면 건물 외벽을 보면 벽돌의 모양이 제각각인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전부 제각각인 4,700여 개의 대리석 조각을 이어붙여서 만든 집인데 초기에 이런 제각각 돌들이 이제 막 쌓여있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채석장 같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정형화된 그런 벽돌들이 아니라 그냥 전부 각각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벽돌들로 만들다 보니까 내부 모양도 다 제각각이어가지고 가구도 전부 주문 제작으로 맞춰야 되고 창문 모양도 다 제각각이고 그래갖고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갔겠죠. 이 집이 원래 이제 5채가 있던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세운 건물인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밀라 씨는 이 건물을 짓고 나서 파산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우디가 외골수 성격의 공사도 마음에 들 때까지 돈 생각하지 않고 막 다시 하고 막 이런 걸로 유명했었다고 하는데 결국엔 그걸 버텨내지 못하고 파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바티오시 집하고 마찬가지로 입장료가 있어서 저희는 따로 들어가지 않았고 팁을 드리자면 1층에 왼쪽으로 보면 카페가 있고 오른쪽으로 보면 기념품 가게가 있습니다. 이쪽 양쪽 다 들어가 보면은 간접적으로나마 내부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 입장이 조금 부담스러우시거나 굳이 입장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처럼 가볍게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성가족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약이 일주일 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약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사실 저희는 급하게 스페인이 결정되어서 예약을 못하긴 했는데 운 좋게 추석포가 생겨가지고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는데 다른 관광지들이랑 비슷하게 밖에서만 보고 가신 분들도 여기도 많긴 많아요. 그래도 다른 건 다 안 봐도 사그리다 파밀리아만은 꼭 봐야 된다 라는 게 거의 다녀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더라고요. 여기는 티켓을 구매하면 한국어로 된 오디오 가이드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거 들으면서 이동하시면 좋았고요. 오디오 가이드가 설명도 되게 잘 해줘가지고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천재 건축가라고 하는 안토니 가우디가 심혈을 기울인 야심작인데 이 건축은 사실 1882년에 시작해서 지금 142년째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기간만 해도 사실 어마무시한 거죠. 물론 중간에 이제 내전도 있었고 공사를 안 하는 기간도 있었고 막 이렇긴 하지만 가우디 사망의 100주기인 2026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40년이 넘도록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게
건축위원회 요청으로 가우디가 이제 성당 모형도 남겨두고 이런저런 자료들도 많이 남겨둬서이긴 하다는데, 사실 원 설계자의 모든 의도가 100% 반영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라서 현재의 모습에는 약간 논란이 좀 있기도 합니다. 성당 내부는 마치 숲속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을 주도록 설계되었다는데, 내부가 상당히 인상적이라서 감탄이 진짜 절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상상력이 풍부한 진짜 천재구나 하는 말이 진짜 나도 모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이는 모든 부분들이 정말 섬세하게 지어졌고, 스테인드 글라스에 비춰지는 색깔이 홀리하게 진짜 성스럽게 느껴질 정도라서 너무 멋있어요. 지하 박물관도 있어가지고 지하 박물관까지 보시고 기념품 차까지 둘러보고 나오면 관람을 마치게 되는데, 보시는 데는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엘공원 쪽으로 가볼 건데요. 저희는 길도 익힐 겸 이틀 전에 미리 방문해서 직접 표를 구매했는데요.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면 더 편하게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구엘공원은 원래 구엘이 영국에 다녀와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60여 채의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려고 이제 가우디에게 의뢰했던 거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겹치게 되면서 결국엔 공원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집은 딱 3채만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공원이 워낙 넓어가지고 뭐 하루에도 다 못 둘러본다는 소리가 있긴 한데, 보통 많이 보시는 부분들은 가운데 중앙 공원 쪽만 많이 둘러보시긴 하더라고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긴 하는데, 제일 위쪽에 길다란 벤치가 있는 광장 부분, 그리고 그 아래 시장 부분,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과자의 집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광장 부분으로 가보면, 광장 부분에 있는 벤치는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긴 벤치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일본에 있는 다른 벤치가 길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 벤치가 가우디가 특히 자주 사용했던 방식인 이 깨진 타일을 조각조각 내서 이제 붙이는 트렌카디스라는 기법으로 만들었는데, 허리 부분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들어가도록 인체공학적으로 만든 것도 그렇고, 뒤쪽으로 이제 물이 빠져가지고 물이 흘러서 배수구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런 점도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광장 전체를 이제 정화 필터처럼 만들어가지고 밑에 있는 모래랑 이런 것들에 거쳐가지고 아래쪽으로 저장되도록 만들어뒀다는 사실도 되게 놀라웠습니다. 아래 시장 쪽으로 이동하다 보면은 파도를 형상화했다는 복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힘을 많이 받도록 이렇게 기울여 지은 것도 대단한데, 안쪽에 모래를 집어넣고 기둥 속에다가 그 위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기둥 안쪽으로 쭉 내리도록 해가지고 기둥을 상당히 튼튼하게 만든 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놀라웠던 거는 이 사용돼 있던 모든 건축 재료들이 이 공원을 공사하다가 나오는 자연의 재료들을 그냥 그대로 활용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감탄스럽더라고요. 아래층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올 법한 기둥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쪽이 이제 시장 구역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쪽에서 시장 열리고 그랬다고 얘기가 들리긴 합니다. 이제 위에서 고였던 물들이 이 기둥 속으로 물이 내려와서 아래쪽에 저장이 되었다고 하고요. 물이 많아지게 되면은 썩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순환을 위해서라도 아래쪽으로 물이 흘러가지고 광장 가운데 쪽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은 도마뱀 분수가 있습니다. 이 도마뱀 분수 입 쪽에서 물이 흘러나오고는 했었다는데, 지금은 워낙에 스페인이 최악의 가뭄 상태라서 여기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에서 분수에서 물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아래쪽에 보면은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집을 모티브로 만들어놨다는 귀여운 집이 2채가 보이는데, 원래 경비실하고 경비원 사택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무실하고 기념품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볍게 둘러볼 수도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주로 메인 광장 쪽만 둘러보고 가가지고 1시간에서 여기도 1시간 반 정도면 다 둘러보겠더라고요. 이렇게 다 둘러보고 나서 돌아갈 때는 24번 버스 타고 광장 카탈루냐 광장으로 다시 복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우디 투어 마쳤고요. 4박 5일 일정 중에 3일차까지 지나갔습니다. 4일차 일정은 보통 본인이 원하시는 선택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택지가 2가지가 있습니다. 선택지 1번은 해변에 누워서 일광욕하면서 지중해 바다를 충분히 즐겨보는 것, 그게 선택지 1번이고요. 선택지 2번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해당될 것 같은데, FC 바르셀로나 홈 경기장인 캄프누 경기장을 보러 가는 일정입니다. 근데 이 경기장이 지금 공사 중이어가지고 그 대신에 메인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몬주익 경기장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캄프누 경기장이 박물관이나 기념품샵이나 그런 데는 아직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쪽하고 이쪽하고 2군데 다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선택지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5일차는 이제 바르셀로나 떠나는 비행기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관광하면서 쌓인 피로도 좀 풀고 무리해서 이제 다른 곳 다니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미리 받았던 큰 마트나 가게에 가셔서 기념품을 구매하시고 쉬시다가 공항으로 복귀하는 일정으로 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했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4박 5일 일정 준비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집에서 랜선 투어 하시는 분들도 볼 수 있게 저희가 최대한 영상 많이 담아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만족스러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스페인을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 대륙을 떠나서 내일 아프리카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그 첫 번째 나라는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로 떠날 예정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아프리카 대륙까지 가게 됐고요. 처음에 이렇게 크게 벌어질 줄은 몰랐지만 결국엔 이렇게 가게 됐으니까 가서 열심히 또 즐겁게 하지만 안전하게 여행 잘 다녀오도록 할 거고요. 다음 영상은 이집트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